8월 22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박종석입니다. 주주소환 248쪽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오래전 마크 트웨인이 말했습니다. 고양이 꼬리를 잡아 집으로 데려가려 하면 독특한 방식으로 교훈을 얻게 된다. 마크 트웨인이 지금 나타나서 파생상품 사업 정리 작업을 한다면 단 며칠 만에 차라리 고양이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제너럴리의 파생상품 사업 정리 과정에서 작년에 우리가 입은 세전 손실이 1억 400만 달러입니다. 사업 정리에 착수한 이후 발생한 총 손실은 4억 400만 달러입니다. 인수당 시 남아있던 계약은 2만 3,218건이었습니다. 2005년 초에는 2,89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손실이 끝날 것으로 기대하시겠지만 아직도 출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남은 계약을 741건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위의 총손실 4억 400만 달러 중 1억 400만 달러가 발생했습니다. 1990년 제너럴리가 파쇄상품 사업부를 설립한 것은 보험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정리한 계약 하나는 만기가 100년짜리였습니다. 이런 계약이 도대체 고객의 어떤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인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트레이더가 장기 계약으로 실적을 조작해서 성과급을 받으려는 수요가 아니라면 말이죠. 장기 계약이나 변수가 여럿인 계약은 시가평가, 파생상품 회계에 사용되는 표준 절차가 지극히 어려워서 트레이더들이 가치를 평가할 때 창의력을 동원할 여지가 많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앞장서서 이런 상품을 다루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추정 수치를 근거로 막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사업은 매우 위험합니다. 두 회사의 트레이더가 난해한 변수 여러 개가 들어간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 두 회사는 이후 이익을 산출할 때마다 이 계약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 대한 두 회사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담하는데 두 회사 모두 자사 이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계약이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진 사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류상의 거래 한 건을 놓고 두 회사 모두 이익이 발생했다고 발표할 수 있는 참으로 희한한 세상입니다. 내가 해마다 우리 파생상품 거래를 자세히 설명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불쾌한 경험 때문입니다. 나는 제너럴리의 파생상품 사업을 즉시 폐쇄하지 않는 탓에 여러분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제너럴리 인수 시점에 찰리와 나 둘 다 파생상품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고 경영진에게 이 사업을 중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을 확실히 중단시키는 것은 내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상황에 정면으로 대처하는 대신 이 사업부 매각을 시도하면서 여러 해를 허송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기 수십 년짜리 뒤얽힌 채무를 풀어낼 현실적인 해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채무는 폭발 가능성을 측정할 수가 없어서 더욱 걱정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금융시장의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연관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빠져나오려던 나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그 사이에 파생상품 거래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계속 머무적거린 나의 잘못입니다. 찰리는 손가락빨기라고 부르더군요. 그래서 개인의 일이든 사업이든 문제가 나타나면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파생상품 관련 우리 문제를 해마다 논의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경험이 여러 경영자, 감사, 규제 당국의 교훈이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파생상품이라는 탄광 속에서 죽어가며 경고의 노래를 부르는 카나리아와 같습니다. 세계 파생 상품 계약의 건수와 금액은 계속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던 1998년에 몇 곱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험을 보고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우리는 비교적 좋은 여건이었는데도 출혈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너럴리는 파생 상품 분야에서 사업 규모가 비교적 작았습니다.
다행히 시장이 좋았고 파생 상품의 유효성도 높았으며 재정 압박이나 다른 압력이 없었던 덕분에 효율적으로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회계도 전통을 따랐으므로 실제로 보수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파생상품 관련 부정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래의 다른 회사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포지션이 몇 배나 많은 회사들이 혼란한 시장에서 극단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포지션을 정산하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사후보다 사전에 관심을 교류해야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뉴올리언스 제방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 카트리나가 오기 전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널리의 파생 상품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나의 심정이 다음 컨트리송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는 내 친구가 달아났지만 나는 아직도 친구가 그립다네. 2006년 주주서원에서 제널리의 파생 상품 사업이 완전히 정리됐다고 밝혔다. 2005년 우리는 다른 유형의 선물 계약도 맺었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제널리가 맺은 파생상품 계약을 해지하느라 값비싼 대가를 치렀고 나는 파생상품 거래가 엄청나게 증가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자주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갖고 노는지 여러분은 의아할 것입니다. 이는 주식이나 채권과 마찬가지로 파생상품도 가끔 가격이 터무니없이 잘못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선별적으로 파생상품을 팔았습니다. 건수는 작지만 금액은 되게 큽니다. 현재 남아있는 계약은 62건입니다. 내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는 계약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적이 좋아서 세전이익이 수억 달러에 이릅니다. 외환 선물 계약에서 얻은 이익 규모를 훨씬 넘었었습니다. 때때로 손실이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파생상품 가격 오류로부터 계속해서 상당한 이익이 나올 것입니다. 파생상품은 위험합니다. 파생상품 탓에 우리 금융 시스템의 레버리지와 위험이 극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대형 상업은행과 투자은행들을 이해하고 분석하기가 불가능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대 국책 무기질 기업인 페니메이와 프리디맥은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장기간 이익을 대규모로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조작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탓에 100명 넘는 인력으로 두 기관만 감독하는 연방규제기관인 연방주택기업감독청조차 이들의 회계 조작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사건들을 보면 대형 금융기관의 유명 CEO들조차 복잡하고 방대한 파생상품 사업을 도저히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찰리와 나도 이 불운한 집단에 속합니다. 1998년 버크셔가 제널리를 인수했을 때 884개 거래 상대방과 맺은 파생상품 계약 23,218건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계약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우리가 압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나빠진 것이 아닌데도 이 작업이 대부분 완료되기까지 5년이나 걸렸고 4억 달러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을 정리했을 때 우리 심정을 나타내는 컨트리송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을 잘 알고 나니 나의 애정이 예전과 같지 않구려. 이렇게 유머 있게 말했지만요,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파생 상품은 정말 안 해야 되겠네요. 정치인, 해설자, 금융기관들은 장래의 대형 사고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투명성 제고를 즐겨 사용하지만 이것으로도 파생상품이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복잡하고 거대한 파생상품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대충이나마 설명하고 측정하는 보고 시스템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계 감사관도 이런 계약을 감사할 수 없으며 규제기관도 이들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의 10K 양식 정보 공개 페이지에서 파생상품 관련 정보를 읽을 때마다 나는 결국 이들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스피린을 몇 알 먹었습니다. 골치 아픈 거죠. 파생상품 규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페니 메이와 프레드릭 맥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두 거대 기관은 의회가 만들었고 이들 업무 영역을 포함한 통제권도 여전히 의회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2년 의회는 두 거대 기업의 엉뚱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기관으로 OFHEO를 만들었습니다. 이 업무에 활당한 감독 인력으로 보면 이제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내가 아는 기업 중 가장 강력하게 규제받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2003년 6월 15일 OFHEO는 2002년 보고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를 의회에 보냈습니다. 샤베인즈와 옥슬리를 포함해서 상원과 하원의 실권자 사인에게 보냈습니다. 이 127페이지짜리 보고서 표지에는 10년에 걸친 탁월한 실적을 축하하며 자축의 제목이 찍혀 있었습니다. 첨부 편지와 보고서는 프레디 맥그 CEO와 CFO 최고 재무 책임자가 불명예 퇴진하고 COO 최고 영업 책임자가 해고당하고 나서 9일 뒤에 배달되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편지에는 이들의 퇴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늘 그랬듯이 결론은 두 기관 모두 재무 상태 건전하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실제로 두 기관은 한동안 대규모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2006년 마침내 OFHEO는 페니메이의 잘못을 가차 없이 기록하고 모든 관계자의 실수를 비난한 34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짐작하듯이 의회와 OFHEO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베어 스턴스 붕괴는 파생상품 거래에 포함된 거래 상대방 위험을 증명하게 보여줍니다. 2002년 연차 보고서에서 파생상품을 처음 논의할 때 나는 거래 상대방 위험이 시한폭탄이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4월 3일 당시 유능한 뉴욕 연준 총재였던 팀 가이트너는 구제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금융 위험에 대비하려고 베어 스턴스와 맺은 주요 포지션이 무효가 되었음을 베어 스턴스 거래 상대방들이 갑자기 깨달았다면 시장에 더 심각한 혼란이 촉발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시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인데도 앞다투어 이 포지션과 관련된 담보증권을 청산하고 기존과 똑같은 포지션을 만들어내려야 했을 것입니다. 연준의 전형적인 표현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규모의 금융연쇄 반응을 방지하려고 우리가 개입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당시 연준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주식이나 채권 거래에는 한쪽이 현금을 받고 다른 쪽이 증권을 받아 며칠 만에 완료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 위험은 금방 사라지며 신용 문제가 누적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결제 절차가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1995년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이 결제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했습니다. 반면에 파생상품 계약은 흔히 몇 년이나 심지어 몇십 년 동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이 막대한 규모로 누적되기도 합니다. 계량화하기 어려운 서류상의 자산과 부채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도 장기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네요. 게다가 거대 금융기관들 사이에 거미줄처럼 복잡한 상호 의존성이 형성됩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몇몇 거대 금융기관에 집중되며 이들은 대개 다른 방식으로 막대한 부채도 일으킵니다. 파생상품 거래에서 문제를 피하려면 성병을 피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자느냐뿐 아니라 내 파트너가 누구와 자느냐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방식이 대형 파생상품 딜러에게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반드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요 기업들을 모두 감염시킬 수 있는 문제 기업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확실히 국가의 관심 대상이 됩니다. 이 짜증스러운 현실로부터 기업 생존의 제1법칙이 도출되어 야심찬 CEO들은 난해하고도 거대한
파산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부채를 쌓아 올립니다. 적당히 망쳐 놓는 것으로는 안 통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엉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F. 재정 적자는 괜찮지만 경상수지 적자는 곤란하다. 2002년 나는 난생 처음 외환시장에 진입했고 2003년에는 외환 포지션을 늘렸습니다. 갈수록 달러를 비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묘지에는 특히 거시경제 예측가들에게 방대한 면적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버크셔는 거시경제를 예측한 적도 거의 없고 거시경제 예측에 계속 성공한 사람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버크셔의 자산 대부분을 미국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무역 적자 탓에 미국에 대한 막대한 청구권과 수익권이 외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자산을 한동안은 외국인들이 왕성하게 소화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말 외국인들은 미국 자산에 질리기 시작했고 달러 가치는 주요 통화에 대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현재 환율로도 미국의 무역 적자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달러는 계속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골치 아픈 문제는 절대 외환시장에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미국인이므로 이 문제가 순조롭게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2003년 11월 10일 포춘에 기고한 글에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천리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나의 경고는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미국은 활력과 회복력을 과시하면서 회의론자들을 거듭 웃음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버크셔가 보유한 달러 표시 현금성 자산은 수십억 달러에 이릅니다. 따라서 나는 외환계약을 통해서 우리 포지션 일부라도 상쇄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연말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외환계약은 12개 통화에 걸쳐 약 214억 달러입니다. 작년에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외환 보유는 우리의 태도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2002년 이전엔 나도 버크셔도 외환을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 정책 탓에 달러의 가치가 앞으로 장기간 계속 하락 압박을 받는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 우리는 투자 방향을 설정할 때 이런 조짐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거지에게 코미디언 겸 영화배우인 W.C. 필즈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가진 돈이라곤 달러뿐이라서. 한 가지는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장래가 미덥지 않아서 외환을 보유하는 것을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이례적인 부국으로서 시장경제 법칙, 기회균등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미국의 경제력은 세계 어느 나라도 훨씬 강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행운아입니다. 그러나 2003년 11월 10일 내가 포춘 기고문에서 주장했듯이 미국의 무역 관행이 달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는 이미 상당폭 하락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듯합니다.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외환시장은 더 혼란에서 빠질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타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은 지금부터 대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복지부동 경향이 아무래도 불길합니다. 지속적인 무역 적자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318페이지짜리 의회 보고서가 2000년 11월에 발간되었지만 이 보고서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1999년 무역 적자가 당시로선 충격적인 2,630억 달러를 기록하자 발간되었습니다. 작년 무역 적자는 6,18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강조하건대 찰리와 나는 실물 무역,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 교환 행위 이 미국과 외국 모두에 대단히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작년 미국의 순수 실물 무역은 1.15조 달러였습니다. 이런 무역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외국에서 추가로 들여온 6,180억 달러 상당의 상품과 서비스는 실물 무역이 아니라 일반 거래였습니다.
이 규모가 충격적이어서 그 영향이 막대합니다. 이 일방적인 사이비 무역을 조종해주는 항목이 미국에서 외국으로 부의 이전입니다. 거래에는 항상 대응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전은 민간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외국인에게 차용증서를 써주는 형태가 되거나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이 됩니다. 어떤 방식이 되든 미국에 대한 소유권 중 우리의 목은 감소하고 외국인의 목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부를 외국으로 떠넘기는 규모가 현재 매일 18억 달러에 이르는데 작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의 순자산이 약 3조 달러입니다. 10년 전에는 이들의 순자산이 무시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조 단위로 말하면 대개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 경상수지 적자, 세 항목의 합계로서 단연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역 적자와 미국 재정 적자를 쌍둥이 적자로 묶어 다루기 때문에 더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둘은 쌍둥이가 아닙니다. 둘은 원인이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재정 적자가 발생해도 미국의 순자산 중 미국이 먹은 절대 감소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미국의 순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한 재정 적자가 아무리 크게 발생해도 미국에서 산출되는 것은 100% 미국인의 몫이 됩니다. 재화가 넘치는 부유한 가족인 미국인들은 정부의 국민 생산 분배 방식, 즉 세금 징수 방식과 복지 혜택 분산 방식을 놓고 의회 의원들을 통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과거에 약속한 복지 혜택을 재검토하는 상황이 되면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자기가 고통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인상되거나 약속이 조정되거나 국내에서 정체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논쟁이 마무리되면 국민생산이라는 거대한 파이는 어떤 방식으로 분배되더라도 모두 가족 구성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한 조각도 외국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가 대규모로 계속 발생한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벌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채무가 증가하면 국민 생산 중 우리의 목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실제로 미국 국민 생산 중 외국인의 목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가족과 같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 가운데 금융회사로 가는 목이 늘어납니다. 현재 규모로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진다면 10년 뒤에는 미국의 순자산 중 외국인의 목이 약 11조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순자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수익률을 5% 정도로 잡아도 우리는 그 이자만으로 해마다 0.55조 달러에 이르는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으로 실어 보내야 합니다. 전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낮다고 가정하면 10년 뒤에는 미국의 국민 생산이 약 18조 달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뒤 우리 미국 가족은 과거에 방종한 대가로 해마다 국민 생산의 3%를 외국에 곡물로 바쳐야 합니다. 재정 적자일 때와는 달리 아버지가 저지른 죄값을 아들이 치르게 됩니다. 미국이 소비를 대폭 줄여 대규모 무역 흑자를 계속 쌓아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마다 외국에 바치는 조공 탓에 미국에서는 틀림없이 정치가 매우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래도 미국 경제가 성장할 것이므로 미국인들의 생활은 지금보다는 또 더 윤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에게 영원히 조공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모두가 집주인이 되는 행복한 소유자 사회를 열망하고 있지만 다소 과장하자면 불행한 소장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지지하면서 이끌어가는 무역 적자의 정책의 종착지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무섭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